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6분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20일 맞았지만 조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그 유심 부족으로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SK텔레콤 측은 유심 교체 비용 외에 사태와 관련한 추가 책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어떤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아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악의 해킹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20일이나 됐네요. 네, 상당히 좀 많이 됐죠. 네. 여전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에요. 유심 교체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하고 네네. 아닌 분들은 이제 정보보호 서비스 신청을 했지만 네네. 그 이후부터 괜찮다 아니면 처음부터 다 괜찮다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일단 이 유심 해킹 사고 어떻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지 잠깐 좀 요약을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처음 알려진 게 이제 네. 그 회사에서 이제 4월 18일이죠. 지난달 4월 18일 날 악성 코드가 그 내부망에 이제 심어져 있는 걸 알고 네. 그 어떤 분석을 좀 하다가 이틀 뒤에 이제 키사에다가 정식으로 신고하면서 이게 네. 공론화가 되었는데요. 키사가 어디죠? 이게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네. 이제 그쪽에다 이제 신고를 하면서 이제 그 이런 사태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 유심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네. 이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네. 가장 그 SKT 그 중앙에 있는 서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버를 갖다 외부에서 침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SKT 쪽에서도 과연 이 서버가 외부 해킹에 의해서 이렇게 그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지는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게 네. HSS 서버라는 것인데 이게 네. 가입자 이 홈 가입자 서비스 서버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자기네 가입자 전체에 있는 이 가입자에 대한 어떤 식별 값이라든가 인증 값이라든가 전화번호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아주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이 서버가 그 외부 해커에 의해서 어떤 침해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감염됐다는 네네. 거를 이제 언제 감염된 건지는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4월 18일에 이제 감염됐다는 그렇죠. 거를 그때 인지한 네, 근데 거라는 이 말씀이시 악성 아니면 코드- 그 전에 이미 심어져 있다는 네네. 거를 4월 악성 코드에 대해서 18일에 이제 잘 몰라서 제가 네네, 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약간 기술적인 용어긴 한데 이게 백도어라고 그래요. 백도어. 네. 그래서 백도어 쉽게 이게 뒷문을 열어놓는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요. 잠복기가 좀 있습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심어져가지고 계속 네. 기다렸기 때문에 네. 아마 그 SKT에서 이제 처음 발견한 게 이제 4월 18일이라고 하는데 네. 아마 그 전에 네. 이 악성 코드가 심어져가지고 계속 그 유출하는 이런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악성 코드, 이 백도 악성 코드 이 자체가 네. 문제가 뭐냐면 이제 포트리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원래는 통신을 하게 되면 네. 이게 기술적인 용어긴 하지만 포트를 열어놓고 대화를 통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해야 네,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닫아놓고 했기 때문에 그게 더욱더 가능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고도화된 악성 코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뛰는 위에 네, 나는 그렇죠. 뭐가 예, 있는 예. 것처럼 보안 대책을 마련해도 그걸 뚫는 뭔가에 네, 또 기술이 그렇습니다. 있으면 네네. 약간 좀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건데. 결정적으로 이제 탐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렸던 이유가 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근데 생각이 과거에 듭니다. 보면은 이런 해킹 사태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마다 막 난리하다가 또 좀 잦아들고 또 네. 막 이러면 되냐 하다가 또 잦아들고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번 게 가장 컸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게 유심이라는 게 개인 그 정보 식별이 되는 조그만 그 손톱만한 그런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이게 해킹을 당하는 건가? 네. 근데 도대체 이제 이게 가능한 건가? 네. 네, 다른 나라에도 있었나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네. 유심 칩에 있는 내용이 해킹된 것은 네. 개인 휴대폰에 있는 유심 칩에 있는 내용이 해킹당한 사례는 있어도 네. 이렇게 이제 메인 서버 통신사 어떤 메인 서버가 털려가지고 네. 그 조치가 된 적은 이제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해킹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돼 있고 그리고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이 해커 프로그램 자체가 해킹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고도화돼 있다 보니까 네. 아마 특정한 어떤 기업체를 타겟팅해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지금 이제 그렇게 봐지고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 유심칩 안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원래는 이 내부에서 보관할 때도 어떤 게 암호화해서 보관했다 그러면 네. 이 정보가 나가더라도 네. 사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여기는 아마 2중, 3중, 4중에 어떤 보호막이라든가 방어막을 계속 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암호화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안 했다는 거.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업체 측 얘기는 이제 암호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이 통합 품질에 있어서 속도에 대한 부분이 좀 노후가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안 했던 건데.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근데 그게 또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적어도 이제 안전장치를 자물쇠를 갖다 7-8개씩 계속 해놨는데 네. 설마 들어와서 이거 안에 걸 가져갈 수 있겠어? 이렇게 했긴 했지만 네. 제일 뭐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 얘기지만 그 유심칩 안에 있는 내용, 그 가입자 식별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암호화했으면 네. 가져가더라도 그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이제 결과론적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유심 이러는데 외국에서는 심카드라고도 많이 네, 심카드라고 한다면서요?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요. 네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해킹 사고의 절반 이상이 그 VP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가상 사설망인가요? 네네. 그 장비의 보안 취약 때문에 이런 해킹이 많이 일어난다. 네네. 그럼 이번 SK텔레콤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히 타당한 얘기신데요. 네. 이 VPN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상 사설망 그래서 네. 원래 이제 외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게임을 하고 싶다, 네.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외국에서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VPN 서버를 통해서 네. 우리나라 게임에 직접 접근한다 그러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런 효과가 있어요. 속도라든가 네. 어떤 명령을 하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돼 있기 때문에 VPN이 네.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팬데믹 상황을 2년 동안 겪었잖아요. 재택근무할 예, 때. 재택근무 상당히 많았죠. 네. 그리고 원격으로 들어와서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고 네, 그리고 네. 또 외주 업체들도 또 뭐 코로나 시대니까 들어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주 업체도 중앙 서버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VPN 서버를 상당히 많이 쓴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빠르게 접근은 가능한데 안 좋은 네. 점이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조용한 뒷문이 된다. 네, 그렇죠. 말이 그런 이 얘기군요. 접근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방법 자체가 기존에는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서 누가 있나 없나 보고 또 다시 뭐 들어가 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망을 타고 들어가니까 그 망에 살짝 붙어서 들어가면 훨씬 더 그 수월하게 네. 메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들이 복잡한 거 다 차치하고 네,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으면 어떡할 거야. 네. 지금까지는 괜찮다는데 피해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그럼요. 제일 걱정이거든요. 네네. 네. 그 이런 범죄는 이제 그 지능형 범죄라고 하지만 지속형 범죄라고 또 얘기도 하거든요. 네. 당장 어떤 결과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 지금 예. 막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되는데 굳이 지금 하겠습니까? 네, 갖고 그렇죠. 있다가 나중에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더라도 네. 이 다크웹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맞아요. 판매가 되고 뭐 거래가 되는데 아.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결론은 둘 중에 한 가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을 건지 네. 아니면 자기네 과시욕으로 네. 우리가 이 정도의 능력이 된다. 뭐 이런 걸 과시할 수 있는 뭐 이런 쪽 뭐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계속 그 자기의 어떤 유심칩 기존에 있는 유심칩 안에는 자기의 어떤 뭐 전화번호라든가 뭐 식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언제나 불안해할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한폭탄을 좀 안고 산다라고 볼 그럼 수 있습니다. 가상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예상 가능한 피해는 어떤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교수님?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이게 똑같이 네. 자기가 다른 이제 복제폰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유심칩을 가서 복제해 가지고 다른 휴대폰을 여서 네. 거기서 다시 구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자기한테 이렇게 원래 있는 그 피해자 소비자한테 오는 그 문자도 자기가 가로챌 수도 있고요. 네. 자기가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심 스와핑이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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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유심칩을 복제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휴대폰이 집어해 가지고 대포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또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내 통장에 잔고가 없더라도 네네. 내 걸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더 근데 걱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건 걱정하는 없을까요? 거는 많은데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접근하려고 그러면 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별도로 이제 그 입력하고 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도 이중적인 뭐 2중, 3중에 우리가 이제 2팩트냐 3팩트냐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과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네, 없죠. 낮아 보이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금융기관별로 네네. 비대면 어떤 계좌 개설 이런 거 안 된다. 안전장치 네네. 마련했다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는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죠. 스미싱을 통해 가지고 본인한테 예. 실질적으로 어떤 문자를 요구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네. 개인이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그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를 갖다가 다 수집할 수 있어요. 해커가요. 그 다음에 똑같이 복제폰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예. 조치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불안한 문자나 뭐가 오면 네, 절대로 그렇죠. 응답하지 말고 네네. 열지도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이 카드가 뭐 새로 배송됐다든가 그래서 뭐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유심 사태 관련해서 네. 계속 그 스미싱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면 네가 유심칩 신청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교체 대상인지 아닌지를 예. 눌러봐. 네. 대신 너의 전화번호, 이름 뭐 그리고 뭐 그러니까 깜짝하게 속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건 운 좋게 마침 그 사고가 났을 때 휴대전화를 교체를 해서 유심을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괜찮은데 오늘인가 어제 문자가 왔어요. 유심 보호 정보 대상자라고 하면서 네.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연락을 주겠다라고 SK텔레콤 측에서 연락이 온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심 교체한 것도 모르고 교체 안 한 대상자인 줄 알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분들은 어떡할까 걱정이 무척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유심이 솔직히 재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재고 없어가지고 예, 뭐 예. 이번 달에 500만 개가 들어오니 뭐 다음 달에 500만 개가 들어오니 뭐 그래봤자 한 달에 500만 개가 들어와도 지금 네. 2,300만 명이 다 나고 알뜰폰까지 합치면 2,500만 개가 지금 2,500만 명의 어떤 정보가 지금 다 유출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체를 다 해주려고 그러면 5개월이 넘게 걸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지금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도 초기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직접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지만 조치를 해주는 거였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이가 없죠. 사고는 그쪽에서 발생을 시켜놓고 네. 액션은 회원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 이 저도 직접 가가지고 유심 저도 이제 교체를 하려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갔었습니다. 줄이 네. 그리고 또 줄 서에 계신 분들이 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네. 잘 모르세요. 그래서 가서 또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심 교체 그 서비스를 신청했냐고. 네. 그게 뭐냐고. 네. 그리고 재고가 없다고 가시라고. 네. 그러니까 괜히 줄을 갖다 1시간 동안 서 계시다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유심보호 서비스만 신청하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하고 많았어요. 나오시는 경우, 네. 그러니까 유심보호 서비스는 회사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줘도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다시 일괄적으로 다 됐죠. 바뀌는 예. 그 잠깐 혼란기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우왕좌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어쨌든 일단 사고가 4월 18일에 났는데 네네. 이걸 알게 된 거는 그 다음 날인가 국민들이 알게 됐고 네네. 그러니까 뭔가 사고 신고도 좀 늦었고 네. 지금 대응도 좀 부실하다 이래서 사실 소비자들이 이거 저 뭐죠 위약금 네네. 이것만 내가 안 물면 다른 데로 네. 옮겨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실 테고 이미 또 네네. 옮겨가신 분들도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위약금에 대한 이제 이슈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서비스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네, 거기에 보면 어떤 회사가 실질적으로 귀책 있는 사유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위약금 회사가 책임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가입할 때 너무 네네. 깨알 같은 글씨라서 그렇죠. 못 보고 확인 네 동의합니다 했는데 그 안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 그 귀책 있는 사유가 요번 건 맞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SKT는 뭐 이걸 갖다가 만약 위약금을 면제해 버리면 뭐 뭐 3년 동안 어마어마한- 7조 원의 피해가 네. 이제 발생한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그건 회사가 어차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위약금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네. 떠나서 지금 정립적인 피해까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 네. 위약금 갖고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네 어떤 책임을 좀 더 회피한다든가 네. 뭐 이런 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책임 있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지 또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2년인가도 KT 그 전상망 해킹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80만 명 넘게 네네, 아마 피해를 그렇습니다. 입었던 것 같고 2014년에도 또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 네. 한 2년 전인가 LG 네, 플러스 2023년에 네, LG 그때도 또 플러스 있었지 있었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전상망 해킹 그때도 네네. 30만 건의 개인정보가 네네. 유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럼 어떻게 대응했던 거죠? 그 회사들은요? 아, 그 회사는 뭐 대부분 다 뭐 지금처럼 네. 통지도 하고 네. 네, 뭐 교체해줄 게 있으면 교체는 그때는 이제 위약금의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유출 규모가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유심 해킹이 아니라 네. 대부분 다 이제 법 내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보다는 정보를 네. 맞긴 하는데 약간 몇 개가 좀 빠져 있는 이런 거였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네. 그 어떤 이 과징금을 이제 부과하고 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네. 그 실질적으로 보안에 투자를 이제 계속한 거죠. 네. 그래서 2023년도에 어떤 통계를 보면 KT 같은 경우는 한 1,200억 정도의 어떤 보안에 투자를 했고요. 네. LG 플러스는 뭐 실제 600억 정도였는데 네. 그 실제로 투자한 비용은 한 1,000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고 대신 이제 SKT가
매매가 800 매덕 정도뿐이 안 돼서 마켓쇼는 40% 넘어가면서 마켓쇼에 대비 너무 좀 적다. 적은 그래서 적은 금액을 투자했군요. 보안에 투자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안에 있던 투자하는 이런 비용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냥 그 필요 경비, 필요 네. 비용으로 이제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원래 보안에 이제 그 들어가는 비용은 그 필수 투자 비용이거든요. 네. 이 필수 투자 비용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비재무적인 활동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게 상당히 많아서 네. 차라리 이제 이번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네. 이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필수 투자 비용이다. 그리고 재무적인 활동이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라는 네. 부분을 반드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징금을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정보 과징금은 부과가 되겠죠. 네, 아마 어제 그 이제 그 개인정보위원장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네, 네. 기존에 이제 LG U+ 때랑 차원이 틀리다. 왜냐하면 그때 2022년도에 이제 법을 개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액의 3%까지 아. 예,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직접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는 분이 세 가지가 이제 과징금이 있고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이 예. 형사적으로 때리는 이제 그 뭐 과태료가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손해배상 네.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징금은 이제 매출액 3%까지 이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이슈가 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손해배상도 손해액의 뭐 그 5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손해를 네. 당사자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거 의료 사고처럼 입증하는 게 입증 어떻게 합니까? 한쪽이 너무 불리한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사고가 난 것은 주관적인 사실인데 네. 실질적으로 자기가 피해 본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라고 그러니까 네. 어떤 입증 책임도 좀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이게 잠복형이거든요. 범죄직이 이 피해가 잠복형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건데 적어도 4, 5년 있다가 이 문제가 그 돼가지고 만약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 어떤 다른 액션 때문에 그런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정보가 유출된 것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정보가 유통이 되지 않게끔 하고 그 정보가 쓸모없게끔 이 만드는 게 통신사라든가 어떤 정부의 그렇죠. 역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내 대기업들의 보안 사고가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데 정말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네. 애초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번처럼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대응체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처벌이랄까요? 뭔가 이렇게 확실한 뭔가 좀 보여주기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네네. 또 잔뜩 긴장하고 앞으로 더 많은 그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하면 사후 약방문이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사전적인 개념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보안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리고 정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주도하는 모의 훈련이라든가 모의 해킹 훈련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고 있으면 네. 그 실질적으로 베네핏을 줘야죠. 세제 혜택도 주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계속하면 좋은데 사고가 났을 때만 과징금을 계속 이렇게 크게 부과한다고 해서 네. 그 실질적으로 자기 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자기 피부에 와닿는 게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전적 예방 체계를 좀 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보 공개를 지금도 보면 18일 날이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네. 그때 인지를 한 거예요. 인지죠. 네. 그렇죠. 그 전부터 계속 정보가 나간 거잖아요. 18일 했으면 바로 막았으면 2,300만이 다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않잖아요. 벌써 다 나간 거잖아요. 다 나가고 그리고 지금 뭐 그때 악성 코드가 4개였는데 지금 더 확인해 보니까 악성 코드가 8개가 더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8일, 19일 인지하고 바로 교체했다 하더라도 네. 안전하다고 또 할 수 다 나간 없는 거죠.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예.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예, 너무 그런데 늦장 실질적으로 대응했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미지 관리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 네. 그 또 아까 말씀하신 4월달에 어떤 보안 참사 이래가지고 대기업에 이제 보안 사고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4월달에 그래서 이 정보 공개 의무도 이제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고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그 징벌적 손해배상도 좀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투자 소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 배상을 해줄 것인가 네. 이런 부분도 체계를 확실히 마련해서 갖고 가는 게 좋죠. 그리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긴 한데 네. 이런 기업은 정말 데미지를 크게 입어서 지금도 보면 뭐 신규 가입 중단됐긴 했지만 대리점에 아니라 공식 대리점 다른 대리점에서는 신규 가입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영업 정지를 해서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버려야죠. 그러면 정말 그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 영업 정지가 만약 된다 그러면 거기서 얻는 수익하고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리고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네.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건 다른 나라에서는 아까 그 유심 네. 해킹 사태 같은 건 없었다 그러셨고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비슷한 정보가 이제 네네. 유출되거나 이럴 때의 그 어떤 처벌 수위가 우리보다는 훨씬 아유, 높은가요? 강력하죠. 이제 뭐 좀 되긴 했지만 네. 이 2017년도에 미국의 네. 어떤 신용평가사 엔키팩스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1억 4천만 명 정도의 어떤 정보가 유출됐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 과징금이 그 7억 달러. 지금 하나로 따졌을 때 그 한 9천억 이상 네. 이렇게 됐었고 영국에서도 그랬습니다. 2018년도인가요? 거기 그때는 이제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데이터 유출 사건 발생했는데 거기는 뭐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50만 명 정도 유출됐는데 거기도 과징금을 한 2천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한 310억. 그 규모가 적음에도 그렇게 했고요. 네. 제일 큰 사건이 이제 그 같은 해 이제 2018년 미국에 또 발생한 건데요. 그때 이제 페이스북하고 캠브리지 네. 뭐 이쪽 그 애널리스트 이쪽이랑 그 관계된 회사에서 그 개인 정보를 갖다가 한 이 8,700만 명 정보를 유출했거든요. 그게 네. 뭐 선거라든가 뭐 이런 식 설문조사 한다고 가져간 건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이 그 50억 달러, 네. 6조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뭐 사후 약방문격이라도 지금 이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그 백업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 기다리다가 불안한 마음 계속 갖고 살아야 되고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비밀번호를 한번 네. 다 바꾸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원래 비밀번호는 이제 90일마다 한 번씩 바꾸라고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도 안 쓰는데 바꿔봤는데. 네, 비밀번호 이제 계속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바꾸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미싱 문자가 지금 되게 활개를 많이 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웬만해서는 누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오면 그냥 흘려 보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네. 이게 좋고 그리고 이 유심보호 서비스가 이게 돼 있지만 다른 그 이 통신사 것도 꼭 SKT만 아니라 다른 그 통신사 것도 유심보호 서비스를 좀 설정하셔가지고 네. 아니면 전화로 지금 다 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 하셔가지고 조치하시는 게 자기 어떤 정보를 좀 더 그 최소한만 정도 범주 내에서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완벽하게 않겠습니까? 만든다 하더라도 또 해킹은 또 그렇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기업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네. 다하지만 개인은 디지털 시대에 정말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네.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아니, 한번 느끼게 한마디만 더 됩니다. 드리면 네, 교수님. 이 보안은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안은 책임의 문제이고 규제의 네.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보안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